누리호가 올라간 순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국이 우주에 올린 건 위성이라는 이름의 경고장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는 분석을 마치자마자 비공개 보고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가졌다는 건 우리는 이미 게임에서 밀렸다. CNN은 사상 초유의 속보를 띄웠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숨겨둔 기술입니다. 누리호의 탑재체 안에서 나온 건 과학위성도 실험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를 견제하며 절대 한국에게는 주지 않으려 했던 봉인된 무기.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해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세상에 드러낸 걸까요? 그 답을 지금 공개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어요. 각국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미국의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거였죠.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이 진짜 실전 배치 가능한지, 중국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레이더에 잡히는지, 북한 핵탄두가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전 세계 위협 기술을 제 책상에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브리핑에 들어가는 보고서를 제가 썼습니다. 그 25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제 레이더에 잡힌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한국은 위협이 아니니까. 동맹국이잖아요. 우리가 기술 줘서 키워준 나라입니다. 전투기도 우리 거 사가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우리 거 쓰고 미사일 사거리도 우리가 제한했고 핵기술도 우리가 통제했어요. 한국이 뭘 하든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죠. 2013년에 한국이 나로호 발사 성공했다고 뉴스가 떴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러시아 엔진 빌려서 겨우 쏜 거잖아요. 일단 로켓은 통째로 러시아 거였어요. 한국이 만든 건 2단 킥모터뿐이었죠. 그때 제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우주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작성할까요? 시간 낭비야. 한국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의 CIA 기술 분석 전문가의 공식 판단.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올해 11월 27일 새벽. 제 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긴급 브리핑 요청이었어요. 워싱턴 시각으로는 26일 낮이었는데 전직 동료가 연락해온 거예요. 급하게 통화했더니 이러더라고요. 한국 봤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했어. 위성 13기 한 번에 올렸대. 13기요? 한 번에요? 급하게 발사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47m짜리 발사체가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더라고요. 75톤급 엔진 4기가 동시에 점화되는 장면. 200톤이 넘는 금속 덩어리가 불꽃을 뿜으며 솟구치는 장면. 그리고 13분 만에 고도 600km에서 위성 13기를 궤도에 뿌리는 장면.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봤어요. 이게 그 한국이야? 러시아 엔진 빌려 쓰던 그 한국? 근데 진짜 충격은 4일 뒤에 왔습니다. 12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해상도 0.3m. 이 숫자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0.3m가 뭔지 아세요? 우주에서 지상을 찍었을 때 3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군사 장비 종류까지 구분 가능해요. 사람이 뭘 들고 있는지도 보여요. 이건 정찰 위성 수준이에요. 미국 첩보 위성급이에요. 저는 25년간 정보 분석을 했습니다. 위협을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근데 한국을 완전히 놓쳤어요. 레이더에 안 잡힌 게 아니라 제가 레이더를 안 켠 거예요. 볼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그게 제 커리어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4일 만에 2번. 발사체와 위성을 동시에 증명한 나라. 한국이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죠?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았더라고요. CIA에서 일할 때 저희가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레이더에 잡힌다. 이건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술 개발 동향이 감지되면 분석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변화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요.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면 당연히 레이더에 잡혀야 하거든요. 중국이 새 전투기 개발한다? 레이더에 잡혀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한다? 당연히 잡혀요. 이란이 원심불리기 돌린다? 바로 잡혀요. 반대로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은 25년 동안 한 번도 제 레이더에 잡힌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이유들이에요. 첫째, 한국은 동맹국이니까요. CIA에서 기술 분석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당연히 적대국이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 나라들 기술은 눈에 불 켜고 추적해요. 신기술 개발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분석관 투입하고 위성으로 시설 감시하고 정보원 통해서 확인해요. 동맹국은 그렇게 안 해요. 어차피 우리 편이잖아요. 한국이 뭘 개발하든 미국 위협이 안 되니까요. 오히려 동맹 전력이 강화되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둘째,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무기 체계를 보세요. 전투기는 어떤 기종 타나요? F-35사 같고 F-16도 쓰고 있고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뭐 써요? 사드 배치했어요. 이지스함도 우리 시스템 기반이고 조기 경보기도 우리 거예요. 핵심 무기는 다 미국 거거나 미국 기술 기반입니다. 우주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죠.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우리 거 쓰거나 다른 데 사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죠. 셋째, 북한한테 집중하느라 한국은 안 봤어요. 한반도 담당 인력이 있긴 한데 전원 북한에 붙어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 북한 미사일, 북한 사이버 공격, 북한 외화벌이. 북한은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뭘 하는지 알아야 하고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야 해요. 예산도 인력도 전부 북한에 몰려 있었어요. 한국은 관심밖이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취급이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실패했을 때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페어링 분리 실패. 덮개 한쪽이 안 열려서 위성이 궤도 진입 못함. 기초기술 부족으로 평가됨. 그때 메모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 우주 프로그램 자체 역량 미달 지속 모니터링 불필요. 그리고 파일 닫았습니다.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137초 만에 공중 폭발. 이번엔 러시아가 만든 1단 엔진 쪽 문제였대요. 한국이 만든 부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실패는 실패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꺼봐, 러시아 도움 받아도 이 모양인데. 한국 혼자서는 절대 못해. 그때 제 확신이 더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볼 가치가 없다. 시간 낭비다. 다른 나라 분석하기도 바쁜데 한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이때 살짝 눈길은 갔어요. 성공이니까요. 우주 발사체 성공시킨 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긴 하지 않나? 잠깐 관심이 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단 로켓이 러시아 거더라고요. 한국이 만든 건 2단 킥모터뿐. 핵심인 대형 엔진은 여전히 한국 기술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가 만들어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거 보고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러시아 의존 구조 지속 핵심 기술 이전 없음. 자력 발사 능력 확보 가능성 낮음. 독자 개발 시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소요 예상. 현 시점 우선순위 낮음. 그리고 파일을 완전히 닫았어요. 그 뒤로 한국 우주 프로그램 파일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한국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는 2010년에 시작됐대요. 제가 나로호 실패 보고 볼 가치 없다고 판단한 바로 그 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술로 만드는 발사체. 75톤급 액체 엔진 독자 개발. 러시아 도움 없이 자기들 힘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 존재조차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8년 동안 엔진 개발하면서 수십 번 폭발시키고 다시 만들고 또 폭발시키고 또 만들고. 그 과정을 저는 전혀 추적 안 했죠. 2016년에 75톤 엔진 연소 시험 중 대형 폭발이 있었대요. 시험대가 박살나고 엔진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죠. 이런 사고가 났으면 보통 정보가 새어나와요.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적 논쟁이 생기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전혀요. 한국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2018년에 75톤 엔진 연소 시험 성공했대요.
154초 연속. 8년 만에 결실. 이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이때 저는 CIA 퇴직한 뒤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한국 독자 발사체 시험 발사, 부분 성공.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져서 궤도 진입은 실패했다고. 저는 그때도 코웃음 쳤어요. 거봐, 아직 멀었잖아. 내 예측이 맞았어. 2022년 2차 발사 완전 성공. 이때 좀 놀라긴 했습니다. 1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3단 엔진 문제를 그렇게 빨리 잡았다고. 살짝 의아했지만 그래도 크게 의미 부여 안 했어요. 한 번 성공한 거지 연속으로 되겠어? 2023년 3차 성공했고 실제 위성 8기 궤도 투입. 2025년 4차 성공. 위성 13기 동시 투입. 민간 기업주도 첫 발사. 연속 4번이에요. 그것도 4차는 위성 13기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탑재 중량이 거의 1톤이었대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했대요.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만들었고 국산 화율 100%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운이 아닌 실력이다. 그리고 4일 뒤 아리랑 7호 소식을 듣고 확신했어요. 0.3m 해상도. 우주에서 30cm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 이건 정찰 첩보 위성급이에요.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착착착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레이더에 안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를 안 켠 거예요. 제가 CIA 25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레이더 밖에서 성장한 나라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기술 개발하면 티가 나요. 언론에 나오고 정치인들이 자랑하고 예산 싸움하면서 정보가 새어나와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로호 실패했을 때 언론에서 엄청 욕먹었다고 하더군요. 그 경험 때문인지 될 때까지 조용히 하자는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떠들지 말자. 결과로 보여주자. 그 전략이 먹힌 거예요. 저희가 완전히 놓쳤으니까.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8년 동안 폭발시키면서 개발하는 게 보통 집념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왜 우주에 이렇게 매달렸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봐야 해요. 저는 CIA에서 동아시아 담당할 때 지도를 매일 봤습니다. 북한 분석하느라요. 근데 그때는 한국을 우리 동맹으로만 봤지 한국 입장에서 세상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관점에서 지도를 봤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한반도 위치를 보세요. 북쪽에 북한이 있어요.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핵탄두 수십 개 갖고 있다고 추정하고 매년 미사일을 쏴대죠. 작년에만 수십 발 쐈습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일도 있어요. 미국 본토까지 닿는다는 화성 17형. 이 나라가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휴전선까지 서울에서 40km도 안 되죠. 차로 40분 거리예요. 서쪽에 중국이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군사대국. 최근 몇 년간 군비 증강 속도가 무서워요. 항공모함 3번째 건조 중이고 스텔스 전투기 실전 배치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했어요. 핵탄두도 급속도로 늘리고 있죠. 이 나라가 바다 건너 바로 옆에 있어요. 동쪽에 일본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죠. 식민 지배 36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겉으로는 협력하지만 속으로는 경쟁해요. 일본도 우주 강국이에요. 1970년대부터 발사체 기술 갖고 있었고 최근에 군사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이 세 나라 사이에 낀 게 한국이에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핵 보유국, 세계 2위 강대국, 기술 강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미국이 동맹이긴 해요. 근데 미국이 항상 도와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국제 정세는 바뀌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눈이 있어야 해요. 주변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는 눈.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 꺼내는지, 중국 함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일본이 뭘 준비하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 눈이 정찰 위성이에요.
아리랑 7호가 바로 그 눈인 거예요. 0.3m 해상도면 북한 전역을 훤히 볼 수 있어요. 미사일 기지에서 차량이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동식 발사대가 나오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건설되면 바로 파악할 수도 있죠. 근데 위성만 있으면 뭐해요? 그걸 쏘아 올릴 로켓이 없으면. 남의 로켓 빌렸으면 문제가 있어요. 급할 때 못 쏘고 다른 나라 일정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위성 급하게 올려야 하는데요. 해도 줄 서세요. 3개월 뒤에 자리 있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군사위성이면 더 골치 아파요. 민감한 기술이 담긴 위성을 남의 로켓에 실어야 하니까요. 발사 전에 위성을 인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가 달렸는지, 해상도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가 새어나갈 위험이 있어요. 한국한테 우주는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이면서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를 악물고 발사체를 개발한 거예요. 러시아한테 눈치 보면서 배우던 시절의 서러움도 있었겠죠. 기술 안 가르쳐주면서 돈만 받아가던 기억. 회의실에서 쫓겨나던 기억. 페어링 하나 못 돼서 온 국민한테 욕먹던 기억도 있었을 거고요. 러시아 엔진이 터졌는데 한국이 책임지던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서러움이 연료가 됐죠. 2010년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시작됐어요. 목표는 75톤급 액체 엔진 독자 개발. 이 정도 엔진이 있어야 1톤 이상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한국이 그때까지 만들어본 가장 큰 엔진이 30톤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상 시험용으로 30톤에서 75톤으로 2배 이상 키워야 했습니다. 이게 그냥 크기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연소실 압력이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진동 특성이 달라져요. 30톤급에서 썼던 부품이 75톤급에서는 못 버텨요. 모든 부품을 새로 설계해야 했습니다. 로켓 엔진 연소실 온도가 섭씨 3000도가 넘고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예요. 그 2배 온도에서 엔진이 버텨내야 합니다. 터보펌프는 초당 수백 리터 연료를 뿜어내고 압력이 수백 기압이에요.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이 2, 3기압인데 그거 100배가 넘는 압력이 엔진 안에서 돌아가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폭발합니다. 수천억 원이 한순간에 불꽃으로 바뀌죠. 2016년에 큰 사고가 있었대요. 75톤 엔진 연소 시험 중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험대가 박살나고 엔진이 완전히 파괴됐고 불기둥이 수십 미터 치솟았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몇 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죠. 보통 나라는 여기서 포기해요. 브라질도 그랬고 인도네시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가 이 정도로 실패하면 여론이 나빠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접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발한 다음 날 출근해서 원인 분석했고 그 결과 터보펌프 베어링 쪽 윤활 시스템 문제였대요. 고속회전 중에 윤활유 공급이 끊겨서 과열됐고 그게 연쇄적으로 폭발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설계 수정하고 재료 바꾸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고 또 문제 생기고 또 고치고 이 과정을 8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3번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면 국가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전 정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 바꾸거나. 근데 한국은 우주만큼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주는 해야 한다는 건 같았죠. 이게 한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한번 방향 정하면 끝까지 가요. 2018년에 드디어 75톤 엔진 연소 시험 성공했습니다. 154초 연속. 목표 추력 달성. 8년 만에 성공이에요. 수십 번 폭발하고 수천억 날리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결국 해낸 거예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부분 성공. 2022년 2차 완전 성공. 2023년 3차 성공. 실제 위성 8기 투입. 2025년 4차 성공. 위성 13기 동시 투입. 민간 기업 주도. 15년 계획을 세우고 딱 맞춰서 달성한 거예요. 2010년에 2025년까지 자력 발사 능력 확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2025년에 해냈어요. 그것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게 조용한 질주예요. 떠들지 않고 묵묵히 달렸어요. 그냥 고치고 다시 했습니다. 성공해도 난리치지 않았어요.
다음 단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레이더를 켰어도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근데 진짜 등골이 서늘해진 건 아리랑 7호 스펙을 봤을 때예요. 0.3m 해상도. 이게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 정보 분석가 출신으로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0.3m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리랑 7호 해상도 0.3m. 만내 30cm급 초고 해상도 광학 위성. 저는 CIA에서 25년간 위성 정보 분석을 했어요. 적국 위성 스펙 평가하고 우리 위성이랑 비교하고 위협 수준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0.3m 해상도가 뭐냐면요.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30cm 크기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0cm면 성인 남성 어깨 너비예요. 그 정도 크기만 되면 저건 뭔가 다른 물체다라고 우주에서 식별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해상도면 뭘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요? 당연히 보여요. 차량 종류까지 구분되고 세단인지 SUV인지 트럭인지. 번호판도 보이고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도 보여요. 사람이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도 구분돼요. 뭔가를 들고 있으면 그것도 보여요. 가방인지 우산인지 정도는 알 수 있죠. 군사 장비라면 더 정밀해요. 탱크가 있다고 치면 어떤 종류의 탱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포탑 형태, 차체 길이, 궤도 폭 이런 게 다 보이거든요. 항구의 정박한 배도 마찬가지예요. 군함인지 화물선인지, 군함이라면 구축함인지 순양함인지까지.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도 보여요. 경납고 문이 열려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요. 이건 그냥 위성이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떠 있는 정찰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회사가 맥사 테크놀로지스예요. 월드뷰 시리즈 위성을 운영하는 곳이죠. 이 회사 최신 위성 해상도가 0.3m에서 0.5m 수준이에요. 한국 아리랑 7호가 미국 최고 수준 상업 위성이랑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0.3m급 위성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프랑스. 여기에 이제 한국이 추가된 거예요.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 최신 정찰 위성이 0.5m급이에요. 한국 아리랑 7호가 일본보다 해상도가 좋아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 거예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했어요.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시작했죠. 위성 기술도 당연히 앞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상도만 놓고 보면 한국이 더 좋은 위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0.3m 해상도를 얻으려면 위성이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카메라로 멀리 있는 물체 찍을 때 손 떨리면 사진 흔들리잖아요.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00km 상공에서 30cm 물체를 찍으려면 위성 자세가 0.001도도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걸 초속 7km로 날아가면서 해야 돼요. 위성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초속 7km예요. 총알보다 빠릅니다. 그 속도로 날아가면서 지상 30cm 물체를 흔들림 없이 찍어야 해요. 자세 제어 기술, 광학 시스템, 이미지 처리 기술이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한국이 그걸 해낸 거예요. 아리랑 시리즈 역사를 보면 더 놀라워요. 1999년에 아리랑 1호를 발사했습니다. 그때 해상도가 6.6m였어요. 26년 만에 해상도가 22배 좋아진 거예요. 6.6m에서 0.3m로. 이건 그냥 카메라 렌즈 좋은 걸로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광학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하고 위성 자세 제어 기술도 완전히 달라야 하고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도 새로 개발해야 해요. 그리고 발사 1시간 9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위성이 정상 작동한다는 걸 빠르게 확인한 거예요. 우주로 올라갈 때 엄청난 진동을 받거든요. 그 충격에도 카메라 멀쩡하고 통신 장비 멀쩡하고 태양전 지판도 정상 전개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발사체만 발전한 게 아니구나. 위성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누리호로 우리는 직접 쏠 수 있다를 보여줬고 아리랑 7호로 우리 위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를 증명한 거예요.
4일 만에 둘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세계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우리는 로켓도 있고 위성도 있다. 우리는 완전한 우주 독립국이다. 발사체 기술이랑 위성 기술을 둘 다 가진 나라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원할 때 원하는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할 필요도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죠. 한국이 그걸 확보한 거예요. 저는 CIA에서 25년간 각국 기술을 평가하면서 한국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힌다고, 볼 가치 없다고. 근데 그 사이에 한국은 발사체도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 위성도 만들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기술만 보면 절반밖에 못 봐요. 저는 CIA 퇴직하고 나서 민간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지정학 리스크 분석해주고 기술 동향 브리핑해주는 일이죠.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도 같이 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누리호 4차 발사 다음 날 한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주문이 쏟아졌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한국 우주 관련주 문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 발사가 처음으로 민간 주도였기 때문이에요. 1차, 2차, 3차까지는 정부 주도였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를 만들고 정부 예산으로 발사했어요. 그건 국가 프로젝트지 사업이 아니에요. 정부 예산에 매출이 달려 있으니까 성장성이 제한적이죠. 4차 발사는 달랐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어요.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신호예요. 정부 납품업체에서 우주발사 사업자로 바뀐 거거든요. 발사대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어요. 국산화율 100%입니다. 이것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발사체를 갖고 싶지만 기술이 없는 나라한테 발사대 시스템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설계해주고 만들어주고 운영 방법 가르쳐주고. 투자자들은 이걸 본 거예요. 한국이 우주발사 시장에 진입했다. 한화가 그 사업을 한다. 현대중공업이 인프라를 만든다. 그럼 해외 수주가 들어오고 매출이 생기고 그럼 주가도 당연히 오르겠지. 그리고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해외에서 발사 서비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아직 공식 계약은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들일까요? 자기네는 발사체가 없어서 남의 로켓 빌려 쏴야 하는 나라들이에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요. 스페이스X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고요? 스페이스X는 비싸요. 그리고 바빠요. 작은 고객한테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누리호는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죠. 스페이스X보다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신뢰성 있는 발사 서비스. 중소형 위성 시장을 타깃으로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요즘 위성이 점점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옛날에는 위성 하나가 수톤씩 나갔는데 요즘은 100kg, 50kg짜리도 많아요.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위성 13기를 한 번에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장을 겨냥한 거예요. 소형 위성 여러 개 모아서 한 번에 올리는 라이드쉐어 서비스. 위성 수출 시장도 있습니다. 아리랑 7호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한국 위성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고해상도 위성 원하는데 직접 만들 기술 없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국이 위성을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다. 위성 본체도 팔고 지상 관제 시스템도 팔고 운영 기술도 같이 넘기고 한국이 우주산업 종합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성 설계해주고 만들어주고 쏴주고 운영해주고 원스톱 서비스. 이게 되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아직 이 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요. 군사기술이랑 겹쳐서 민감하거든요. 중국은 정치적으로 꺼리는 나라들이 많고요. 한국은 그 틈새를 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ABC 뉴스. 다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 우주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터키 언론도 반응이 컸습니다. 예니사파크라는 터키 매체가 한국의 연속 성공이 글로벌 위성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보도했대요. 터키가 왜 관심을 가질까요? 터키도 우주 산업 키우고 싶은 나라예요.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는 거죠. 한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와 아리랑 7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면서 우주청 예산 확대와 민간 투자 유치를 지시했대요. 5대 우주강국이요. 지금 우주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정도예요. 한국이 여기에 끼어들겠다는 거였어요. 허황된 목표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013년에 한국이 자력 발사하려면 15년은 걸린다고 했어요. 9년 만에 해냈어요. 2021년에 누리호 1차 부분 실패,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4년 만에 민간주도 발사까지 왔어요. 한국의 속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죠. 2035년 목표가 이미 발표됐어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위성 8기를 올려서 독자 GPS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재사용 발사체도 개발 중입니다. 메탄 엔진 기반으로. 스페이스X 스타쉽이랑 같은 방향이에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한국은 선택이 없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해요. 우주는 그 능력의 핵심이에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눈을 직접 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엔진 폭발시키면서도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예산 삭감 위기가 와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25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는데 이런 집념은 처음 봐요.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이 이걸 어떻게 해냈는지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돈만으로도 안 되고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뭔가. 수십 개 나라의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봤어요.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고 중간에 포기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어떤 나라가 실패하는지 어느 정도 패턴이 보여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 돈 엄청 많잖아요. 우주에도 투자 많이 하죠. 근데 자력 발사 능력은 없어요.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자를 살 수는 있어도 기술 그 자체는 못 사요. 기술은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이에요. 브라질이 2억 1천만이고요. 둘 다 한국보다 인구가 4배 이상 많습니다. 근데 자력 발사 능력은 한국이 먼저 갖췄어요. 브라질은 1990년대부터 발사체 개발했는데 아직도 성공 못했어요. 발사대 폭발 사고로 기술자 수십 명이 사망한 적도 있어요. 그 뒤로 프로젝트가 사실상 멈췄죠. 영토가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호주가 한반도의 35배 크기입니다. 발사장 지을 땅이 남아돌지만 자력 발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걸까요? 저는 한국을 보면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절박함. 한국이 왜 우주에 이렇게 매달리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이야 냉전 시대의 소련이랑 경쟁하느라 우주에 목숨 걸었죠. 지는 쪽이 세계 패권을 잃는 거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따라잡아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가 있으니까. 한국은 왜요? 한국이 우주 안 한다고 나라가 망해요? 근데 한국 지정학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한테 우주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북쪽에 핵무장한 북한이 있습니다. 서쪽에 세계 2위 군사대국 중국이 있어요. 동쪽에 역사적으로 복잡한 일본이 있죠. 이 세 나라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정찰 능력이에요. 눈이 있어야 해요. 아리랑 7호가 그 눈이고 누리호는 그 눈을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국한테 우주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 문제고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엔진 폭발시키면서도 안 멈춘 거예요. 절박하니까. 두 번째, 집념. 절박함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절박한 나라는 많지만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을 결과로 바꾸려면 끝까지 가는 힘이 있어야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우주 프로그램만 본 게 아니에요. 한국 산업 전체를 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패턴이 똑같아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선진국들한테 기술 이전 요청하면 거절당해요. 안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삽질하고 실패하고 욕까지 먹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따라잡아요. 따라잡으면 거기서 멈추냐? 아니에요. 추월해요. 1등 할 때까지 안 멈춰요. 반도체가 그랬어요. 1980년대에 삼성이 반도체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습니다.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뭔데 반도체를 해? 근데 삼성이 해냈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삼성이에요. 2위가 SK 하이닉스예요. 둘 다 한국 기업이에요. 조선도 그랬어요. 1970년대에 현대가 조선소 짓는다고 했을 때 배 한 척 안 만들어 본 나라가 뭔 조선소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조선업 1위가 한국이에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요. 자동차도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없는 데서 시작해서 세계 1위 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우주도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스템. 절박함이랑 집념만 있으면 개인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주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기술자가 수백 개의 기업이 수십 년간 협력해야 해요. 이걸 조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정부가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0년에 2025년까지 자력 발사 능력 확보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15년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했어요. 중간에 대통령이 3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흔들렸어요.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만들고 현대중공업이 발사대 만들고 대학들도 참여했죠. 카이스트, 서울대, 세종대, 인하대가 큐브 위성 만들었어요. 정부가 방향을 잡고 연구소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기업이 사업화하고 대학이 인력을 키우고 이 4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절박함, 집념, 시스템. 이 3가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기술 분석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평가했어요. 어떤 나라는 과대평가했고 어떤 나라는 과소평가했어요. 한국은 제가 가장 크게 과소평가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분석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숫자랑 시스템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8년 동안 엔진 폭발시키면서도 포기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하면 한국 우주 개발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2016년 여름, 나로우주센터. 75톤 엔진 연소 시험이 한창이었어요. 이날이 몇 번째 시험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근데 연구원들은 이번엔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전 시험들에서 나온 문제들을 다 수정했거든요. 터보펌프 베어링 재질도 바꾸고 윤활 시스템도 개선하고 연소실 냉각 채널도 새로 설계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엔진이 점화됐어요. 5초, 10초, 15초 정상 작동. 연구원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번엔 되는 건가? 30초, 40초 여전히 정상 거의 다 왔어. 50초. 그때 이상 징후가 감지됐어요. 터보펌프 쪽 온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긴급 정지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어요. 불기둥이 수십 미터 치솟았고 시험대가 박살났습니다. 엔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다행히 원격으로 조종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근데 몇 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몇 년 동안 밤새워가며 만든 엔진이 눈앞에서 폭발하는 걸 본 거예요. 어떤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죠.
몇 분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나중에 한국 우주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그날 밤 연구원들이 회식을 했대요. 회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을 마신 거죠. 아무도 말이 없었죠. 한참을 마시다가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뭐 해요? 다들 쳐다봤대요. 당연한 거 아니냐는 듯이 그 연구원이 말했대요. 원인 분석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다음에 안 터지죠. 다음 날 아침 연구원들이 출근했습니다. 폭발 잔해를 수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했대요. 터보펌프 베어링 쪽 윤활유 공급 라인에서 문제가 발견됐어요. 고속 회전 중에 라인이 막혀서 윤활유가 끊겼고 베어링이 과열됐고 그게 연쇄적으로 폭발로 이어진 거였어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윤활 라인을 이중화했어요. 재질을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몇 달 뒤에 다시 시험했어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다른 부분이었어요. 또 고치고 시험했어요. 이 과정을 2년 동안 반복했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그 2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포기하면 나로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다시 손 벌리는 거예요. 그건 싫었어요. 눈치밥의 기억. 나로호 시절 러시아 기술자들한테 뭘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던 기억. 회의실에서 쫓겨나던 기억. 우리가 만든 페어링이 문제라고 욕먹던 기억. 러시아 엔진이 터졌는데 우리가 책임지던 기억. 그 서러움이 연구원들을 버티게 했죠. 2018년 11월의 어느 날. 다시 연소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연구원들은 긴장했어요. 실패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엔진이 점화됐어요. 10초, 20초, 30초. 정상 1분, 1분 30초. 불꽃이 안정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2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154초. 엔진이 정상 종료됐습니다. 목표 추력 달성. 154초 연속 연소 성공. 75톤급 액체 엔진,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 완료. 환호성이 쏟아졌고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8년이었어요. 2010년에 시작해서 2018년. 수십 번의 실패. 수천억 원의 투자. 그리고 수만 시간의 밤샘 작업. 그 모든 게 154초의 불꽃으로 증명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CIA에서 저는 숫자만 봤어요. 엔진 추력 몇 톤, 발사 성공률 몇 %, 탑재 중량 몇 킬로그램. 그런 숫자만 보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숫자가 안 나오네 레이더에서 빼자. 근데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8년 동안 포기 안 한 사람들. 폭발해도 다음날 출근한 사람들. 서러움을 연료로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3단 엔진이 46초 일찍 꺼졌습니다. 궤도 진입 실패. 부분 성공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실패였죠.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죠. 세금 낭비라고 기초도 안 됐는데 뭘 하냐고. 그날 밤 연구원들이 모여서 바로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헬륨 탱크 고정 브래킷이 문제였어요. 비행 중 진동 때문에 느슨해지면서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8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했어요. 2022년 6월 2차 발사. 완전 성공. 전 세계 우주업계가 놀랐습니다. 실패하고 8개월 만에 다시 쏴서 성공시킨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보통은 1, 2년 걸려요. 원인 분석하고 설계 수정하고 다시 만들고 검증하고. 한국은 8개월 만에 해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연구원들이 밤을 샜기 때문이에요.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포기 없이 끝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많이 봤어요. 근데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봤습니다. 한국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엔진 폭발시키면서도 다음날 출근하는 사람들. 실패해도 내일 뭐 해요? 원인 분석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 우주산업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않아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한국 내부 이야기예요. 세계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4일 만에 2번의 성공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해졌어요. 4일 만에 2번. 이 말이 국제 우주업계에서 화제가 됐어요.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12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발사체와 위성을 동시에 증명한 나라. 그것도 민간 주도로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영국이었어요. BBC가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이 아시아 우주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 저는 이 헤드라인 보고 좀 놀랐어요. BBC가 이렇게까지 쓰나? 한국을 중국, 일본과 같은 급으로 놓고 비교하다니. 기사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이 독자 발사체로 위성 13기를 한 번에 올렸다는 것. 그게 민간 기업 주도였다는 것. 4일 뒤에 0.3m급 초고 해상도 위성까지 성공시켰다는 것. 이걸 묶어서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뉴스페이스가 뭐냐면요. 옛날 우주산업은 정부가 다 했습니다. 나사가 로켓 만들고 나사가 쏘고 나사가 운영하고 민간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스페이스X가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민간 기업이 발사체를 만들고 민간이 위성을 쏘고 민간이 돈을 버는 구조. 이게 뉴스페이스예요. 한국이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BBC가 평가한 거예요. 미국 언론도 반응했습니다. 뉴욕포스트, ABC 뉴스, 스페이스닷컴 같은 매체들이 기사를 냈어요. 논조가 다 비슷했어요.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우주 경쟁의 새로운 플레이어. 발사체와 위성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저는 30년간 정보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다른 나라 우주 프로그램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중국이야 경쟁자니까 당연히 다루고 러시아도 역사적 라이벌이니까 다루죠. 근데 한국 우주 프로그램이 미국 주요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건 거의 처음이에요. 유럽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프랑스 우주 전문 매체들이 아리랑 7호를 분석하더라고요. 베가시 로켓으로 쐈으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위성 자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이 유럽 수준에 근접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럽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예요. 터키 언론도 크게 다뤘어요. 예니사파크라는 터키 매체가 한국의 연속 성공이 글로벌 위성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터키가 왜 관심을 가질까요? 터키도 우주 산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자체 위성은 몇 개 있는데 발사체가 없어서 남의 로켓 빌려 쓰고 있거든요. 한국을 벤치마킹 하려는 거예요. 중동, 동남아, 남미 이런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자기네도 우주 산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처음부터 우주 강국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없는 데서 시작해서 15년 만에 여기까지 온 한국이 좋은 롤모델인 거죠. 그리고 일본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일본 언론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주 전문 매체나 기술 블로그에서는 분석 글이 많이 올라왔대요. 한국 아리랑 7호 해상도가 일본 정찰 위성보다 좋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일본은 197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했어요.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시작했어요. 발사체를 운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H3 로켓도 개발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위성 해상도에서 추월당한 건 뼈아플 거예요. 일본 최신 정찰 위성이 0.5m급인데 한국 아리랑 7호는 0.3m급이에요. 숫자로만 보면 한국이 앞서요. 물론 위성 기술이 해상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죠. 중국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 발사를 간략하게만 보도했어요.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기네는 우주정거장도 있고 달 탐사도 했고 화성에도 갔잖아요. 한국이 뭘 하든 자기네 수준은 아니라고. 근데 민간 우주산업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중국도 민간 우주 기업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체계적으로 정부 사업을 이어받아 민간화하는 모델은 아직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 반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구나. 더 이상 미국 동맹국, 반도체 강국 정도가 아니라 우주 강국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어요. 5대 우주강국이요. 지금 우주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정도예요. 한국이 여기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허황된 목표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해내는 나라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우주청 예산 확대랑 민간 투자 유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간한테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구조. 스페이스X가 성공한 미국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발사 서비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은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네 위성을 누리호로 쏴줄 수 있냐고. 가격이 얼마냐고. 일정은 어떻게 되냐고. 한국이 우주 발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저는 25년간 미국이 우주 패권을 쥐고 있는 걸 봤어요. 러시아가 추락하는 것도 봤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걸 보고 있어요. 한국이 그 플레이어예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25년간 볼 가치 없다고 무시했어요. 레이더에서 뺀 사이에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일 만에 2번의 성공으로 세계한테 증명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해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무시 안 해요. 레이더에 확실히 잡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의미가 없어요. 한국이 진짜로 5대 우주강국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더 중요해요.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35년 지금부터 딱 10년 뒤에요. 저는 그때 한국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10년 전에 한국이 자력 발사 능력 갖출 거다라고 예측 못했던 사람이 10년 뒤를 예측하는 게 좀 웃기긴 해요. 근데 예측은 못해도 계획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계획을 보면 대략 그림이 그려져요. 첫 번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지금 한국은 미국 GPS를 빌려 쓰고 있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요. 미국 GPS 신호를 받아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문제는 정확도예요. 미터 단위 오차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쓸 때 가끔 이상하게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리게 하는 거. 그게 GPS 정확도 한계 때문이에요. KPS가 완성되면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해진대요. 위성 8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서 독자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2029년에 첫 번째 위성 올리고 2035년까지 전체 시스템 완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첫 번째 위성은 스페이스X 로켓으로 쏜대요. 아직 누리호만으로는 이 무거운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올리기 어려우니까. 이게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7번째 위성 항법 시스템 보유국이 돼요. 미국 GPS,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 갈릴레오, 중국 베이더우, 일본 준제니스, 인도 나빅. 여기에 한국 KPS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뀔 거래요. 지금은 GPS 켜봐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KPS 켜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차량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알아야 해요. 지금 GPS로는 안 돼요. 오차가 너무 커요. 차선 변경을 할지 말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몇 미터 오차가 나면 사고 나요. KPS가 있으면 가능해져요. 드론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이 정확한 위치에 택배를 내려놓으려면 센티미터 단위 정확도가 필요해요. 농업용 드론, 측량용 드론, 재난 구조 드론 전부 정밀 위치 정보가 필수예요. 정밀 농업이라고 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씨 뿌리고 비료 주는 기술도 있어요. KPS는 그냥 GPS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산업 전체의 정밀도를 한 단계 올리는 인프라예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 물류, 정밀 농업, 재난 대응. 이 모든 분야가 KPS 덕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재사용 발사체. 누리호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쏘면 바다에 떨어져서 끝이에요. 일단 로켓이 분리되면 바다에 추락해요. 수백억 원짜리 발사체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사 비용이 비싸요. 스페이스X가 왜 혁명적이냐면 로켓을 다시 가져와서 재사용하거든요. 팰컨 9 로켓 1단이 발사 후에 다시 내려와서 착륙해요. 그걸 점검하고 다시 쏴요. 한 로켓을 수십 번 재사용해요. 발사 비용이 확 낮아지는 거죠. 한국도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겠대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라고 해서 메탄 엔진 기반 재사용 로켓을 만들고 있어요. 메탄 엔진이 뭐가 좋으냐면 재사용에 적합해요. 기존의 누리호가 쓰는 케로신 엔진은 연소하면 그을음이 많이 생겨요. 재사용하려면 세척하고 정비하는데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어요. 메탄은 깔끔하게 타요. 그을음이 적어요. 재사용이 훨씬 쉬워요. 스페이스X 스타쉽도 메탄 엔진이에요. 블루 오리진 유글랜도 메탄이에요. 차세대 트렌드가 메탄인데 한국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2030년대 초중반에 첫 비행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면 한국 발사 비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달 탐사. 2032년에 달 궤도선을 보내겠대요. 한국 발사체로 한국 탐사선을 달까지 보내는 거예요. 누리호 후속 발사체가 그때쯤 나올 거고 그걸로 쏜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2045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내겠대요. 한국 발사체에 한국 착륙선 실어서 달 표면에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달 착륙은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4나라만 성공했어요. 일본도 오래 시도했는데 착륙 직후에 뒤집어져서 반쪽 성공이었죠. 이스라엘, 일본 민간 기업들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20년 동안 준비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12년 만에 자력 발사 능력 확보한 나라예요. 20년이면 뭔들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한국한테 불가능이라는 말 안 해요. 한번 크게 대여봤거든요. 네 번째, 우주산업 수출.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이 우주기술을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사 서비스 시장이 있어요. 위성 가지고 있는데 쏠 로켓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요. 지금은 스페이스X나 유럽 아리안 스페이스한테 맡기는데 한국 누리호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위성 수출 시장도 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 원하는데 직접 만들 기술 없는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아리랑 수준의 위성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위성 본체도 팔고 지상 관제 시스템도 팔고 운영 기술도 같이 넘기고 패키지로 팔 수 있는 거죠. 발사대 시스템도 팔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만든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있잖아요. 국산화율 100%. 그 기술을 수출할 수 있어요. 발사장 짓고 싶은 나라한테 설계해주고 만들어주고 운영 방법 가르쳐주고 한국이 우주산업 종합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성 설계해주고 만들어주고 쏴주고 운영해주고 원스톱 서비스. 이게 되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K반도체, K조선, K배터리 다음에 K스페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이 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잘 안 해요. 군사기술이랑 겹쳐서 민감하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중국은 정치적으로 꺼리는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은 그 틈새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검증됐고 정치적 부담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적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포지셔닝할 수 있어요. 2035년의 하늘. 저는 그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한국 위성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PS 위성 8기가 한반도 상공을 돌고 있겠죠. 아리랑 8호, 9호, 10호가 지구 전체를 찍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재사용 발사체가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했다가 다시 내려앉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저는 이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게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제 예측이 또 틀리기를 바라요. 한국이 제 예상을 또 뛰어넘기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기를. 왜냐하면 그게 더 재밌으니까요.
우주산업을 30년 봐왔는데 이렇게 예측을 깨는 나라는 처음이에요. 러시아는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기술로 버티는 중이죠. 중국은 예상대로 성장하고 있어요. 돈이랑 인력 쏟아부으면 되는 건 다 하고 있죠. 일본은 예상대로 정체돼 있어요. 기술은 있는데 속도가 느려요. 유럽도 예상 범위 아니에요. 한국만 예측을 깨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해내고 멀었다고 했는데 따라잡고 한계라고 했는데 넘어서고. 계속 그래요.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가 있던 그 시각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47m짜리 발사체가 밤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던 장면. 75톤급 엔진 사기가 동시에 점화되며 200톤 넘는 금속 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치던 장면. 그리고 13분 만에 위성 13기를 궤도에 뿌리던 장면. 제 25년 경력에서 가장 크게 판단을 틀린 순간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가장 흥미로웠던 순간이기도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주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해요. 더 이상 볼 가치 없다고 레이더에서 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일 먼저 체크할 거예요. 한국이 또 뭘 하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4일 만에 2번의 성공. 이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시작. 누리호는 앞으로도 계속 날 거예요.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목표는 매년 정기 발사 체제 구축이에요. 지금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로켓 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리랑 위성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8호, 9호가 준비 중이래요. 광학 위성에 레이더 위성까지 더해서 24시간 전천 후 감시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에요. 한국의 우주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요. CIA에서 25년, 민간에서 5년. 30년 동안 정보 분석을 했어요. 근데 한국처럼 제 예측을 완전히 깬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